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 초등학부모가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 중에 17번째, 혼자 노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혼자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염려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 아이에 대한 어떤 시선들,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혼자 노는 아이들 얼마나 될까요? 보통 한 반에 적게는 한두 명 정도 되고요. 많게는 세네 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 25명 정도에서 30명이 한 학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별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워낙 조용히 이제 혼자 놀거든요. 일단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담임 교사 입장에서는 학급에서 신경 쓰이게 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관심을 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어, 제가 그런 아이들이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서 혹시 그 아이들이 특별히 더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일단 워낙 조용히 혼자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일단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혼자 무언가 몰두하면서 놀고 있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분야에 뛰어난 어떤 성과를 보일 수도 있고요. 단, 그래도, 그래도 아쉬운 건 초등 시기는 대인 관계를 익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타인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과의 관계를 익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요. 어, 이 초등 시기에 익힌 관계성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같은 패턴으로 거의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의 타인 관계성에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 집중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시간들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혼자 노는 아이들도 대부분 내향적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뭐 거의 맞아요. 내향적인 아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향적인 아이들도 대부분 관계 맺기를 합니다. 단지 관계 맺기 폭에서만 차이가 좀 날 뿐이지 관계 맺기를 그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단 몇 명, 많은 사람이 아닌 어떤 소수의 사람과 내면을 깊게 드러내는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즉,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혼자 노는 아이들 중에 염려되는 두 가지 양상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먼저, 타인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도 못 느끼죠? 그럼 정말 그런 아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덕후라고 들어보셨죠? 덕후. 예, 덕후. 그 일본어의 오타쿠라는 그 표현이 이제 한국식으로는 이제 덕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그런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초등 아이들 중에도 그런 이제 덕후가 있는가? 개인의 적성과 흥미가 점점점 더 강조되면서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덕후라는 표현이요, 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너무 한 분야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선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건 혼자 노는 아이들 중에 본인이 그 관계성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나는 덕후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난 덕후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관계성 부족이 아니라 정말 덕후라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대답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덕후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같은 관심을 가진 이들과는요, 오히려 아주 훨씬 더 깊은 교류를 하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도 해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덕후가 아니면서도 덕후라고 착각하는 혹은 흉내를 내는 아이들의 경우는 누군가 다가오면 일단 방어부터 합니다. 자, 어떻게 방어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실에서 종이접기에 빠져 있는 우리 뭐 민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말 너무 멋지게 여러 가지 종이접기를 연결해서 이제 로봇을 완성했습니다. 그걸 본 한 아이가 다가와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이접기 덕후라면 그 상황에서 어깨가 으쓱하면서 열심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관심 갖는 친구를 어떤 종이접기 덕후의 길로 안내하려고 애써요. 왜냐면 본인은 이 길이, 이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알거든요. 종이 접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행복감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방어부터 하는 민수는 그 로봇을 책상 서랍 속에 집어넣으면서 짧게 얘기하죠. 싫어.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이제 더 이상 아주 민수에게 다가오는 아이가 없어지죠. 자, 왜 그렇게 방어적일까? 건담을 뺏길까봐 두려운 건가? 일단 방어적으로 나온다는 건 두려움 때문이 맞아요. 대부분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파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건데요.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 경험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멋진 건담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건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키기 전에 일단 감추기에 급급한 거죠. 이미 그 정도 단계에 들어간 아이에게 너의 작품이 정말 멋지다고 얘기해도요, 사실 잘 믿지를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종종 만나는가, 사실 거의 매해 만납니다. 하지만 많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니까. 그리고 조용히 지내니까. 그래서 보통 관심의 대상이 안 되죠.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6년이라는 초등 시간을 그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혼자만의 세계에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과 같이 있어도 완전히 혼자만의 고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그 아이가 혼자 무언가 하고 있을 때 자주 다가갑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데 참 잘 만든다 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죠? 무언가 약간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망설이는 표정을 짓다가 그냥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정말 어렵게 부탁한다는 느낌으로 말을 해요. 그 선생님이 너처럼 그 종이접기를 이렇게 잘하지는 못해. 잘 못하거든. 선생님 책상에 놓을 예쁜 그 종이꽃이 좀 필요해. 혹시 몇 개 좀 만들어 줄 수 있어? 선생님이 종이접기를 잘 못한다는 것 좀 비밀로 해주고. 그래도 선생님인데. 응?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대부분은 대꾸가 없거나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며칠이 지나면 제 책상 위에 종이꽃이 몇 송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내 것을 누군가 정말 원한다는 느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잘하는데 하고 칭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오늘 제가 혼자 노는 아이들 중에 염려되는 두 가지 양상 말씀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양상 말씀드렸습니다. 덕후인 듯 덕후 아닌.
실제로는 덕후 아니나 덕후인데 착각하면서 자꾸 관계를 단절하는 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은 자신의 어떤 인정받지 못한 실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전에 아마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런 아이들의 경우 첫 번째 이야기 했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합니다. 아, 참, 이 경우가 이 경우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 경우도. 자, 어쩔 수 없이 혼자 노는 아이들입니다. 혼자 놀기는 싫어요. 누구랑 같이 놀고 싶어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그냥 혼자 놀아요. 어쩔 수 없이. 왜 친구가 없을까요? 왜? 이거는요, 뭐, 이렇게, 정말 아이들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탁탁탁 꼬집어서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단,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요, 이런 겁니다. 함께 놀 친구가 없더라도 대부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놀고 있는 아이들 곁을 배회해요. 그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얘랑 놀아볼까? 또 누구랑 놀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돌아다녀요. 예. 그런 아이들은 담임이든 혹은 다른 아이들도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도 결국 간간이라도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누적되고 자꾸 노는 곳에 실패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런 시도를 멈추고 포기한 채 그냥 혼자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더 이상 관심을 이제 받기가 어렵죠. 계속 그냥 쭉 혼자 놀게 돼요. 그리고 그나마 차선을 선택했다는 것에 그냥 스스로 안도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그래 난 혼자 놀아. 뭐. 혼자 놀고 있어도요 눈빛에 신나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건 혼자가 아닌 함께 노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꾸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뭐, 혼자 노는 것도 나름 재밌어. 재밌죠, 그럼. 그리고 나는 생각해보니까 원래 이게 혼자 맞는 게 체질인 것 같아. 내 성격이 그래. 혼자 맞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자신이 원하는 건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돼요. 너무 현실을 직면시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게 정말 상처가 되는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인 추론을 유도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추론, 이게 뭐냐면 그런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근거 없이 비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러한 결론을 나름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친구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 나를 왕따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타인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자, 하나씩 합리적으로 짚어가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철수야, 너 친구랑 축구하는 게 좋아? 혼자서 책 보는 게 좋아? 당연히 축구가 좋죠. 근데 왜 여기서 책 읽고 있어? 친구들이 나랑 축구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공격을 하고 싶은데 자꾸 수비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공격보다는 수비를 잘한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어주는 거예요. 의외로 고학년의 경우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합리적인 판단이 반복이 되면 비합리적 신념이 되는 겁니다. 자, 비합리적 신념의 단계까지 가면요. 참 다시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일단 조근조근히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뭐랄까 너가 생각한 그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타인의 탓이 아닌 거야. 객관적인 이런 사실 때문인 거야. 라고 짚어주는데요. 비합리적인 신념까지 가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유는요. 이게
뭐 신념이라는 표현 말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고착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어떤 조언이 들어왔을 때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왜곡을 해요. 나를 속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두 가지 양상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노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 아이는 어떤 덕후가 아니지만 덕후인 듯 하는 아이.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타인과 놀고 싶지만 그냥 아니야, 나 원래 내가 혼자 노는 게 좋아 라면서 비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하는 아이. 자, 그런데 이 두 유형의 아이들을 부모가 정말 심각하게 개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잘 논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인 겁니다. 혼자서 잘 노는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어떤 심각 개입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내가 개입을 하고 이거 심각한지 아닌지를 바라보시려면 혼자 놀더라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누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한 유연성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경험치가 계속 쌓여야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나가는 거예요. 새장 속에서 혼자 잘 노는 아이가 아니라요, 숲속에 나와서 혼자 잘 노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릭 프롬의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임상심리학자 롤로 메이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장에 있으면서 자신이 포로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떠오르는 첫 감정은 증오다. 증오. 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양태의 혼자 노는 아이들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 떠오르는 감정은 세상에 대한 증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내 자녀든 아니든 혼자 잘 노는 아이들 일단 한 번씩은 관심 갖고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새장 안에서 혼자 노는 건지 숲속에서 혼자 잘 노는 건지 꼭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초등학부모가 알아야 될 100가지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이야기 했고요. 초등 사이다. 계속 멈추지 않게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 함께 하겠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